여유로운 노후 시청자 여러분,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삐 하고 길게 끝없이 이어지는 심박 측정기의 경고음. 그 소리는 지난 1년간 제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잘라내는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제발 계속 물결 쳐달라고 기도했던 초록색 선이 이제는 아무 감정 없는 직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침묵. 남편의 힘겨운 숨소리만이 가득했던 이 방은 이제 소름 끼치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남자, 제 남편 민준 씨가 떠났습니다. 그는 익숙한 침대 위에 누워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깡마른 얼굴을 편안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평온해진 거겠죠. 제 눈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솟아나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는 저를 지켜주던 따뜻하고 강인했던 그 손이 이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누군가 제 가슴을 쥐어짜는 듯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지난 1년, 저는 스스로를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울지도 쓰러지지도 않고 오직 남편을 돌보는 데에만 매달렸습니다. 죽음의 신에게서 그를 되찾아오고 싶었지만 결국 저는 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저는 침대 옆에 쓰러져 갈라진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아내의 가장 비통하고 사적인 순간은 5초도 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활짝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태풍처럼 들이닥쳤고 그 뒤를 게으르고 폭력적인 시동생 철수가 따랐습니다. 저는 아무리 모진 사람들이라도 자신의 아들이자 형의 죽음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쯤은 흘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은 아들의 얼굴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이 죽었니? 그 물음은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차가운 확인과 묘한 기쁨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잔인한 질문에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뺨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밥을 차려주던 시동생 철수가 제 뺨을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형수, 여기서 울고 있을 때야. 이 재수 없는 게.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형을 이 꼴로 만들어? 형이 죽었으니 이제 속이 시원해.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쪽 귀는 멍했고 머릿속은 아찔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방금 세상을 떠났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가족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철수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 씨가 방금 아가리 닥쳐 박 여사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뒤로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어디서 착한 척이야. 네, 그 시커먼 속내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집 독차지하려고 남편 빨리 죽기만 바랐지? 이 빌어먹을 년. 그녀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독 묻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빌어먹을 년, 독차지. 지난 1년 동안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 모든 폐물을 팔고 모아둔 적금을 전부 깨서 남편의 약값을 댔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남편을 간호하고 주물렀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아직도 발뺌이야. 철수가 이를 갈며 제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저는 극심한 고통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형이 아픈 날부터 형수가 번 돈이 있어? 맨날 돈 달라고 손만 벌렸잖아. 형 약값은 전부 우리 엄마가 됐어. 형수는 그냥 이 집에 붙은 거머리일 뿐이라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돈이라고요? 그 돈은 제가 박 여사에게 드린 돈이었습니다. 용한 한의사를 안다며 대신 약을 지어오겠다고 해서 매번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돈을 드릴 때마다 그녀는 한 푼도 틀림없이 세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뻔뻔하게 말을 바꿀 수 있다니.
그들은 제게 남편을 애도할 단 1초의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비극의 주인공을 파렴치한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제 머리채를 놓고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꺼져.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년 물건은 개나 주게 길바닥에 다 던져버릴 테니까. 이 집은 저희 집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돌아가신 제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주신 집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이 처가살이로 위축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남편과 제 공동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제 선의와 믿음이 언젠가 저를 해치는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집, 철수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제 멱살을 잡고 바닥에 질질 끌었습니다. 이제 우리 형은 죽었어. 넌 그냥 남이야. 이 집은 박씨 집안 거지. 너 같은 여자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썩 꺼져. 그들은 저를 거실까지 끌고 갔습니다. 집안의 모든 가구, 남편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들이 급하게 차려놓은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가식적으로 피어오르는 향, 연기를 무력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역겨웠습니다. 그들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눈엣 가시였던 민준이 사라져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는 잔치였습니다. 당신들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는 증오의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후회. 박 여사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후회는 네가 해야지. 내 아들 대신 네가 죽었어야 했어. 넌 살아있어봤자 밥만 축내는 년이야. 말을 마친 그녀는 철수와 함께 현관문을 활짝 열고 쓰레기 봉투를 던지듯 저를 마당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제 머리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고 이마에서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는 제 모든 추억과 사랑 그리고 고통을 그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땅에 누워 있었습니다. 7월의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살갑부터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집에서 쫓겨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폭행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없는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해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집안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철수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공포에 질린 비명이었습니다. 곧이어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박 여사의 기이한 울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무슨 일이지? 벌써 재산을 놓고 싸우는 건가? 집안에서 또다시 끔찍한 비명과 함께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비싼 도자기 깨졌잖아. 철수야. 저것 좀 봐. 박 여사의 목소리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철수였습니다. 평소의 난폭한 고함이 아니라 악마를 본 사람처럼 밤을 찢는 비명이었습니다. 귀신이다.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호기심과 기묘한 예감이 육체의 고통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담벼락을 짚고 굳게 닫힌 철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굳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위에 있던 민준 씨의 시신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의 희미한 불빛 아래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애도하던 남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기계가 다시 작동하듯 느리고 삐걱거리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먼저 움찔거리더니 손 전체가 시트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팔꿈치로 매트리스를 짚고 온 힘을 다해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두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의 몸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와 철수는 방 한가운데서 얼어붙은 채 얼굴에 극심한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던 시동생은 두 다리를 사시나무 떨듯 떨며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입을 떡 벌리고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침대 쪽을 가리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너. 마침내 민준 씨는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묵했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이지 않는 명령이라도 받은 듯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피로가 없었습니다. 맑고 고요했지만 겨울 호수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문 밖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아무 감정 없이 꿰뚫어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제가 살아났어. 우리 목숨을 거두러 왔어. 박 여사가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철수는 뒷걸음질 치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형, 잘못했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시켰어. 제발 용서해줘. 그는 몇 분 전의 흉악한 모습과는 천지 차이로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집안의 풍경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재산을 차지했다고 기뻐하던 자들이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 발밑에 깨진 화병 조각과 그들이 어지럽힌 방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자신의 영정 사진에 멈췄습니다. 그는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지만 그 미소에는 극도의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고통도 비도 잊은 채 숨죽여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이 솟아나는 동시에 극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민준 씨가 죽지 않았다고? 아니면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걸까? 그리고 그 기적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 약하고 갈라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공포에 잠긴 방 안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심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죄인들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돌아온 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까? 그 짧은 한마디는 혼란스럽던 방 안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박 여사와 철수는 얼어붙었고 울며 빌던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귀신에 대한 공포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훨씬 더 큰 경악과 공포가 채웠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발각된 자의 공포였습니다. 그들은 침대에 앉아있는 사람이 저승에서 돌아온 원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안 죽었구나. 박 여사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한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의 기쁨을 무심코 드러내버렸고 이제 이 끔찍한 진실은 유령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들게 이불을 걷고 바닥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침대 틀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다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두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죽다니요? 어머니와 철수는 제가 죽기를 간절히 바랐나 보죠.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끝없는 씁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숨을 거두자마자 제 아내를 구타하고 집에서 내쫓아 재산을 빼앗을 만큼 그렇게나 제가 죽기를 바라셨습니까? 저에 대한 당신들의 모정과 형제애가 고작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철수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형, 오해했어. 나와 엄마는 너무 슬퍼서 잠시 이성을 잃었을 뿐이야. 형수가 충격받아서 딴 생각이라도 할까봐 걱정돼서 그래서 그냥 목소리만 좀 높인 거야. 이성을 잃어 민준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철수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목소리만 좀 높였는데 사람을 때려서 쓰러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짐승처럼 끌고 나가 길바닥에 내던졌다고? 철수야, 내 연기 실력 정말 대단하다. 어머니보다 더 뛰어나. 아들에게 가식적인 모습이 무참히 폭로되자 박 여사는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민준 씨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네가 감히 엄마한테 그따위로 말해? 내가 널 낳았어.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다고. 네가 아플 때 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돌봐줬는데 이제 와서 길거리에서 굴러먹던 년 하나 때문에 내 어미를 비난해. 이 불효자식. 돌봐줬다고요? 민준 씨가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한 톤 높아졌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아들을 돌본 며느리를 매일같이 구박하고 저주한 게 돌본 겁니까? 아들 약값을 빼돌려 막내 아들 도박 자금으로 쓴 게 돌본 겁니까? 아들이 빨리 죽어 이 집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매일 밤 기도한 게 돌본 겁니까? 어머니의 그런 사랑 저는 감당할 수가 없네요. 민준 씨의 한마디 한마디는 박 여사를 강타하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병상에 누워 꼼짝도 못하던 아들이 자신의 더러운 생각과 행동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누가 헛소리하는 걸 들었구나. 그 여우 같은 년이 이간질한 거지. 그럴 줄 알았어. 됐습니다. 민준 씨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들어야 할 건 당신들의 쓸데없는 변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대상은 바로 당신들이죠. 덕분에 제가 쓰러졌을 때 누가 진심으로 슬퍼하고 누가 시체를 뜯어 먹으려는 하이에나인지 똑똑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박 여사와 철수의 심장을 짓밟는 듯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해야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죽은 척하는 연극까지 벌여야 했는지 말입니다. 그는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당신들이 방금 펼친 이 위대한 연극을 어떻게 제 눈으로 직접 감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족애와 탐욕, 그리고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연극. 죽어가던 저조차도 박수를 쳐주고 싶을 만큼 아주 훌륭한 연극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음모가 벗겨졌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고통이 아닌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남편. 그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속에서도 그는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며 나를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꾸민 연극은 가족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한 정의를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내 울지 않으려
입을 막았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고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만 했을까요? 그동안 그는 무엇을 견뎌왔으며 저는 무심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걸까요? 이 연극 뒤에 숨겨진 비밀은 제가 방금 목격한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씨는 비틀거리면서도 직접 나와 저를 집 안으로 부축했습니다. 그가 저를 품에 안는 순간 저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직 미약한 그의 체온이 차가운 밤비와 제 마음속 얼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난 1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러움과 두려움, 고통을 터뜨리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저는 울먹였습니다. 민준 씨는 말없이 저를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젖은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야, 수진아.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어. 그는 저를 거실로 부축했습니다. 박 여사와 철수는 잿빛 얼굴로 방구석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저를 소파에 앉힌 뒤 구급상자를 가져와 제 이마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손길이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는 동안 지옥 같았던 지난 1년의 기억들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년 전 건강했던 건설 엔지니어 민준 씨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는 급격히 체중이 줄고 몸이 쇠약해지더니 결국 반신이 마비되어 누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희귀한 신경근 퇴행성 질환으로 현대의학으로는 완치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은 제 세상을 무너뜨리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쓰러지면 안 돼. 그에게는 내가 필요해.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그의 병상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나긴 나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사부터 대소변 처리, 마사지와 물리치료, 그리고 그의 몸의 작은 변화 하나까지 살피는 간호사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삶은 4개의 벽과 남편의 힘겨운 숨소리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며칠간 박 여사와 철수도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걱정은 금세 짜증과 귀찮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를 돌보는 것을 당연히 저 혼자만의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민준 씨에게 죽을 떠먹여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 여사가 지나가며 혀를 찼습니다. 뭘 그렇게 처먹어? 아파서 누워만 있는 게 먹는 건 돼지처럼 먹네. 돈이 어디서 나서 너라도 나가서 돈 벌어 와야지. 거기 앉아서 남편이랑 시댁에 빌부터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제가 빌부터 먹는다고요? 저는 결혼 예물을 다 팔고 적금을 모두 깨서 남편을 돌봤는데 그녀의 눈에는 제가 기생충으로 보였던 겁니다. 저는 억울해서 목이 메었지만 고통과 무력감에 찬 눈으로 저를 보는 민준 씨를 보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더 심했습니다. 그는 돕기는커녕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제게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틈만 나면 구실을 만들었습니다. 형수, 돈 좀 빌려줘.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철수 씨.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들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물어. 그냥 줘. 나중에 부자 되면 10배로 갚을게. 아니면 아까워. 우리 형 죽으면 다 잃을까봐 무서워. 그의 독설은 제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 민준 씨가 험한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 저는 이를 악물고 돈을 주었습니다. 제 인내가 남편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저를 집안의 무급 가정부처럼 여겼습니다. 식사 준비, 빨래, 청소 등
모든 집안일이 제게 떠넘겨졌습니다. 저는 몸져 누운 환자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민준 씨를 마사지해주고 있는데 부엌에서 박 여사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수진이 거기서 뭐하고 있어? 내려와서 밥 안 해. 시어미 굶겨 죽일 작정이야. 저는 황급히 내려가 쌀을 씻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웠지만 민준 씨만 곁에 있다면 모든 고생은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민준 씨는 누워서 모든 것을 보고 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이 그의 힘과 목소리를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벽을 향해 돌아누워 어깨를 들썩이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억지로 강한 척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난 튼튼해요.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돼요. 잔인함의 절정은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고열에 시달리며 계속해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철수에게 오토바이로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게임에 빠져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 추운 밤에 어딜 가? 그냥 감기 몸살이겠지. 내일 가. 호들갑 떨지 마.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남편의 열과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그를 껴안고 제 체온으로 그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의 몸을 닦고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열이 내린 후 거울을 본 저는 제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초췌하고 지친 눈밑이 팬더처럼 시커멓게 변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 1년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혼자서 남편의 병과 시댁의 냉대를 견뎌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단지 민준 씨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까다로워진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악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연극의 막이 내리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죽어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그날만을. 그리고 그 모든 잔인함의 근원은 결국 단 한 가지, 제가 처음부터 아무 계산 없이 순수하게 내어주었던 바로 그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상처 소독이 끝나자 민준 씨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정사진이 놓인 곳으로 가 단호하게 사진을 내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마치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려는 듯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의 행동에 박 여사와 철수는 움찔했습니다. 그들은 이 집에 자신들이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형, 뭐 하려는 거야? 철수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다시 두려움이 서렸습니다. 민준 씨는 그를 돌아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했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하지만 그 전에 당신들이 왜 이렇게까지 쓰레기가 되었는지 알려주고 싶군. 그는 저를 보며 눈빛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이 집을 샀던 날 기억나?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이 집과 이 땅은 부모님이 평생 모아 제게 결혼 선물로 남겨주신 재산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부모님은 저와 민준 씨를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아빠 엄마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이 집을 너희 미천으로 주마.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백년해로 하길 바란다. 그때 민준 씨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부모님 앞에서 절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평생 저를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를, 우리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 등기를 할 때 망설임 없이 공동명의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가 처가살이 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곳이 진정 우리 두 사람의 보금자리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장모님과 당신에게 정말 감사했어. 평생 당신에게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지. 하지만
당신 가족의 그 선량함과 너그러움이 우리 가족의 끝없는 탐욕의 근원이 될 줄은 몰랐어. 그는 어머니와 남동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어머니와 철수는 이 집을 어떤 눈으로 봤습니까? 제 행복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탐욕과 질투의 눈으로 봤죠.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박 여사가 새 집에 들어와서 한 첫마디는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집이 이렇게 넓은데 너희 부부만 살고 나랑 철수는 그 낡아빠진 빌라에서 썩으란 말이냐? 복에 겨워 가족 생각은 안 하는구나. 그때 저는 농담인 줄 알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어머님이랑 철수 씨도 좋은 집 사드릴게요. 하지만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 집을 자기들 것이라 여겼습니다. 민준 씨가 아들이니 그의 재산도 당연히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인 저는 그저 운 좋게 혜택을 누리는 외부인일 뿐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어머니? 민준 씨가 씁쓸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대놓고 말했죠. 그 여자한테 이 집 내 단독 명의로 바꾸라고 해라.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 속을 어떻게 알아. 나중에 딴 놈이랑 바람나서 도망가면 넌 빈털털이 된다고. 박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들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다시 철수를 보았습니다. 넌 나한테 뭐라고 했지? 형은 바보야. 부잣집 여자랑 결혼했으면 돈을 뜯어낼 생각을 해야지. 이 집은 우리 형제 거가 되어야지. 왜 형수랑 공동명의를 해? 라고. 제 등 뒤에서 그들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항상 저를 이 집에서 몰아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늘 저를 보호하고 그들의 부추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절호의 기회였겠죠. 그가 아프자 그는 더 이상 돈을 벌 수도 저를 지켜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짐은 더 이상 재산을 누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구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최종 목표는 단 하나, 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을 나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죽으면 약한 수진이가 당신들을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이 집을 쉽게 차지하고 팔아서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안 그렇습니까? 민준 씨의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기소장과 같았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난 1년 저는 인간의 탈을 쓴 늑대들 사이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비난과 잔인한 행동은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독히도 무자비했습니다. 집 한 채 때문에 가족 간의 정과 인간의 도리를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그 모든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의 혈육에게 고통받는 것을. 그의 고통은 아마 병이 주는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바로 그 고통이 그를 행동하게 만들었고 대담하고 위험한 연극을 꾸미게 한 것입니다. 이 연극은 민준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훨씬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했어. 그는 미안함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수진아, 당신에게 숨겨서 미안해. 당신까지 걱정시키거나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조용히 실행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3개월 전 민준 씨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지만 그를 더 불안하게 한 것은 어머니와 남동생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탐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뒤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공연히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민준 씨가 잠든 척하고 있었을 때 거실에서 어머니와 철수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곧 죽을 것 같다.
너는 전현 쫓아낼 방법이나 알아봐. 집 문서는 어디다 숨겼는지 찾아내고. 철수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형 죽고 나면 내가 겁 좀 주면 알아서 기어나갈 거야. 여자들이란 원래 약해서 다루기 쉬워. 그 말을 들은 민준 씨는 등골이 오싹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재산만 노리는 게 아니라 수진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 죽는다면 착하고 순종적인 성격의 수진이는 그들의 폭력과 잔인함에 맞서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나는 많은 생각을 했어. 민준 씨의 눈이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었어. 적어도 지금은 당신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 하지만 이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일어설 수도 큰 소리를 낼 수도 없는데. 유일한 방법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뿐이었어. 그들의 진짜 얼굴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계획. 죽은 척하기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심장을 멈추고 호흡을 멎게 하며 체온을 떨어뜨려 일시적인 가사 상태에 빠지게 할 약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증거를 기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구해줄 믿을 만한 조력자도 필요했습니다. 절망적이었지. 민준 씨가 인정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어. 친구들은 멀리 살았고 그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 거의 포기할 뻔했지.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희망의 빛이 나타났어. 한 사람이 떠올랐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어머니와 철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이 집의 모든 일을 조용히 지켜봐온 사람. 오래전부터 그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휴대폰을 쓸 수도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희박한 기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병세가 더 악화된 척했어.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기침을 더 심하게 하고 숨쉬기 힘들어했지. 당신에게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 달라고 했고. 당신은 의심 없이 그렇게 해줬어. 그것이 바로 그가 외부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철수가 외출하고 박 여사가 부엌에서 바쁠 때 저는 침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민준 씨는 작은 거울을 이용해 군대 시절 배운 모스 부호로 SOS 신호를 맞은편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운명의 건도박이었습니다. 건너편 사람이 신호를 이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끈질기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의 목소리에 기쁨이 어렸습니다. 거울 빛으로 답신이 왔어. 그들이 내 신호를 이해한 거야. 도와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에서 그를 정성껏 돌보면서도 저는 바로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병든 육체에 갇혔을지언정 그의 지성과 의지는 여전히 강인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조력자를 구한 후 다음 단계는 가사 상태를 유발할 약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치 못한 동맹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남동생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을 기다려 마지막 연극을 실행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이웃이 이토록 친절하고 용감하게 이 미친 계획을 도와준 걸까요? 제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와 철수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아까의 소란을 듣고 찾아온 이웃일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의 눈에 따뜻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나가서 문 열어줘. 아는 분이야.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운 인자한 얼굴에 나이 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맞은편 집에 사는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은퇴한 수간호사로 자녀들이 모두 독립해 해외에 나간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목례만 하던 사이였습니다. 민준 씨가 말한 동맹이 바로 그녀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놀라자 그녀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제 이마에 마른 핏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네. 들어가세. 이제 다 괜찮아. 그녀는 집안의 어수선한 풍경에도 놀라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곧장 다가가 약간의 책망과 진심 어린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무모한 짓이었어요. 민준 씨. 신호를 받았을 때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도 계획대로 잘 돼서 다행이네요. 민준 씨가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박 여사와 철수는 그제야 자신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웃이 민준 씨의 연극을 도운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창피함으로 하얗게 질렸다가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엄격하고 경멸 어린 시선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당신들 아직 사람이긴 합니까? 아들이 형이 아파 누워있는데 돌보기는커녕 며느리를 구박하고 재산을 빼앗을 궁리나 하고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었소. 박 여사는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악을 썼습니다. 아주머니는 남인데 뭘 알아요. 이건 우리 집안일이니까 신경 꺼요. 김 여사님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20년 가까이 살았소. 다 봤지. 수진 씨가 매일같이 남편 돌보느라 해숙해지는 것도 봤고 당신 아들 철수가 매일같이 놀고 도박하는 것도 봤소. 당신이 매일 며느리 구박하는 소리도 다 들었지. 담벼락은 막혀 있어도 사람 마음은 숨길 수 없는 법이야. 박 여사. 김 여사님의 말은 비수처럼 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님은 그들을 무시하고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준 약은 대수술에 쓰이는 강력한 마취제예요. 내가 아주 조심스럽게 양을 조절해서 1시간 정도만 가사 상태에 빠지도록 했지. 기회가 생기자마자 해독제를 먹으라고 말해두길 정말 다행이야. 하마터면 위험할 뻔했어. 그런 것이었군요. 그들의 계획은 매우 치밀하고 과학적이었습니다. 약은 일부일 뿐이에요. 김 여사님이 말하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적 무기는 여기 있지. 그녀는 휴대폰을 켜고 박 여사와 철수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나도 간호사이기 전에 엄마고 할머니요. 불의를 보고 약한 사람이 억압받는 걸 제일 싫어하지. 수진 씨가 저렇게 당하는 걸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녀는 민준 씨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수진 씨의 정의를 되찾아주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민준 씨의 구조 신호를 받은 직후 그녀는 이 집에 몰래 무언가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기록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그 무기가 이제 공개될 참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휴대폰의 동영상 파일을 눌러 거실의 스마트 TV와 연결했습니다. 커다란 TV 화면이 켜지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몇십 분 전 저희 부부의 침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영상은 제가 침대 옆에 쓰러져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소리와 영상이 선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침대 맞은편 벽시계 안에 교묘하게 숨겨둔 카메라 덕분이었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박 여사와 철수가 방으로 뛰어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 그이, 죽었니? 그리고 철수의 무자비한 따귀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박 여사와 철수는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민준 씨가 살아 돌아온 것을 봤을 때보다 더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제는 진실과 법 앞에서 발가벗겨진 두려움이었습니다. 영상은 그들이 제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며 모욕하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잔인한 말과 폭력적인 행동이 모두 빛달에 드러났습니다. 이 재수 없는 게 당장 꺼져. 내년 물건은 개나 죽의 길바닥에 다 던져버릴 테니까. 자신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이제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며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장면들을 다시 보니 고통과 분노가 다시 솟구쳤지만 이번에는 약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통쾌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 여사와 철수는 벽을 짚지 않으면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땀이 그들의 이마를 적셨습니다. 모든 변명과 거짓말이 이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민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비아냥거림 없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냉철함과 결단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철수, 이제 더 할 말 있습니까? 철수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민준 씨의 다리에 매달려 울며 빌었습니다. 형, 내가 잘못했어. 내가 쓰레기야.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경찰에만 신고하지 마. 나 감옥 가면 내 인생 끝이야. 민준 씨는 비굴하게 매달리는 동생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박 여사는 두려움이 극에 달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해봐라. 내 어미까지 죽일 셈이냐. 내가 내 애미다. 경찰에 신고해서 날 감옥에 보내면 너는 평생 하늘의 벌을 받아 고개도 못 들고 살 거야. 하늘의 벌, 민준 씨가 비웃었습니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당신들처럼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이지. 더 이상 모정을 들먹이지 마세요. 당신들이 내 아내를 그렇게 대하는 순간부터 내 눈에 당신은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 그는 단호하게 다리를 뿌리쳐 철수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는 현관으로 가 문을 활짝 열고 밖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집의 모든 재산은 우리 부부의 것이고 당신들 것은 단 하나도 없어. 24시간을 주지. 개인 물건 챙겨서 여기서 사라져. 24시간 뒤에도 내 눈에 띄면 이 영상은 바로 경찰서로 보내질 거야. 민준 씨의 선언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망치질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준 씨가 덧붙였습니다. 나와 당신들은 아무 관계도 없어. 다시는 나를 그리고 내 아내를 찾아오지 마. 우리는 이제 남이야. 박 여사와 철수는 넋이 나간 채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굵어지는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젖은 길 위에 그들의 그림자가 처량하고 외롭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악인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마침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짐을 벗은 자의 안도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고 끔찍한 고통과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김 여사님을 번갈아 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을 내쫓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의심해온 또 다른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제 병은 어쩌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조용해진 거실에 터진 두 번째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저와 김 여사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김 여사님이 먼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병은 큰 병원에서 희귀 유전병이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진단받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여사님, 민준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몸이 여전히 쇠약해 보였습니다. 의사의 진단과 운명을 믿었지만 날이 갈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수진아, 기억나. 반년 전쯤 내 병이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악화됐었어. 그전까지는 약해도 혼자 앉고 밥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완전히 마비돼서 말하기도 힘들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를 잃을 뻔했습니다. 의사들도 병이 왜 그렇게 갑작스럽고 빠르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병의 예측, 불가능한 진행 과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 민준 씨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나는 엔지니어라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게 직업이야. 사건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지. 내 병세가 악화될 때마다 항상 겹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 무슨 사건인데요? 제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의 시선이 부엌을 향했습니다. 섬뜩한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보약을 마신 직후였어. 제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의 보약, 기억났습니다. 반년 전쯤 박 여사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구박하지 않고 아들을 위하는 헌신적인 시어머니인 척했습니다. 그녀는 용한 한의사를 만났는데 기력을 보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방약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약재가 무엇인지 알려주지도 제가 손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직접 시장에 가서 약재를 사고 낡은 약탕기에 직접 약을 다렸습니다. 이 약은 가족이 직접 다려야 효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역한 냄새가 나는 검고 뜨거운 약 한 사발을 가져와 민준 씨에게 모두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감동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마음을 고쳐먹고 아들과 며느리를 아끼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나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을 자책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가 건강해지리라는 희망을 품고 매일 정성껏 약을 떠먹였습니다. 그 약을 마실 때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전혀 건강해지는 걸 느끼지 못했어. 오히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의 근육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 당신에게 말했지만 당신은 그저 명현현상일 거라고 했지. 맞습니다.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보약이니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니 참고 마시라고 그를 격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제 손으로 매일 남편에게 독약을 먹이고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 민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약의 성분을 숨겼을까? 왜 직접 약을 다려야 한다고 고집했을까? 그리고 왜 내가 약을 마시고 나면 항상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을까? 기대감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피로와 맹목적인 믿음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어. 민준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렇게 어이없이 죽을 수는 없었어. 어머니가 대체 내게 뭘 마시게 하는지 알아야 했어. 그래서 그는 죽은 척하는 계획과 함께 또 다른 비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약물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모든 행동은 저와 박 여사의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제가 약을 떠먹일 때마다 그녀는 옆에 서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기회는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날 제가 당신에게 약을 먹이고 있을 때 철수가 아래층에서 전화 왔다며
당신을 불렀지. 당신은 급히 약그릇을 내려놓고 달려나갔고 어머니도 궁금했는지 당신을 따라 나갔어. 방에는 나 혼자만 남았지. 절호의 기회였어. 그는 온 힘을 다해 잠옷주머니에 미리 준비해둔 작은 빈병을 꺼내 그릇에 담긴 약을 조금 덜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병을 매트리스 밑에 숨겼습니다. 저와 박 여사가 돌아왔을 때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피곤한 척 누워 있었습니다. 첫 단계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약 샘플을 얻었지만 다음 문제가 더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 샘플을 들키지 않고 김 여사님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는 제게 부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믿지 않고 어머니를 의심한다고 생각할까봐. 그는 유일한 동맹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가해자들의 잔인함을 역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적절한 기회를 기다려야 했어.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그때를 회상하는 듯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2주 후 철수가 도박에서 돈을 잃고 집에 와서 난동을 부렸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날이 기억납니다. 철수는 큰 돈을 잃고 만취 상태로 집에 와서 가구를 부수고 돈을 달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우리 침실로 뛰어들어와 제 얼굴을 가리키며 저주했습니다. 다 이 여자 때문이야. 이 여자가 집에 들어온 날부터 우리 집은 망했어. 형은 아파서 죽어가고 나는 도박에서 돈이나 잃고 재수 없는 년. 그러고는 그가 달려들어 제가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를 잡아채려 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뒷걸음치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부딪혔고 박 여사가 막 가져온 보약 그릇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을 말리기는커녕 아이고 내 귀한 약, 이 쓸모없는 것, 형한테 약 하나 제대로 못 먹여 라며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와 철수가 저를 욕하는 동안 침대에 누워있던 민준 씨가 살짝 움직였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발을 움직여 이불을 바닥에 쏟아진 약물 웅덩이 옆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나는 발작하는 척했어.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몸을 뒤틀고 눈을 희번덕거리고 입에 거품을 물었지. 그들의 시선을 돌려야 했으니까. 예상대로 박 여사와 철수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욕하던 것을 멈추고 허둥지둥 민준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 혼란스러운 순간 소란을 듣고 옆집에서 달려온 김 여사님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놀란 척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발작을 해요, 여사님. 박 여사가 울먹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수간호사의 경험을 살려 신속하게 민준 씨에게 다가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따뜻한 수건을 가져오라고 하고 철수에게는 구급차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이불을 주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짚는 척하며 소매에 숨겨둔 빈 주사기로 바닥에 고인 검은 약물을 약간 흡입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그것을 치웠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민준 씨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작은 샘플병도 꺼내갔습니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전문가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김 여사님은 민준 씨가 너무 피곤해서 발작한 것일 뿐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당황해 있던 박 여사와 철수는 그녀의 말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그렇게 극적으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바로 김 여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 약 샘플을 내 제자가 일하는 시내의 공신력 있는 검사센터로 가져갔어. 긴급하고 비밀리에 독성 물질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했지. 저는 가슴을 졸이며 들었습니다. 민준 씨와 김 여사님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하는 동시에 박 여사 모자의 무지와 잔인함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만든 셈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계속해서 그 보약을 민준 씨에게 먹였습니다. 그녀가 가져오는 약 한 사발이 자신의 죄를 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수진아, 그거 알아? 민준 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건 그들이 나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아니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당신을 그들의 음모를 실행하는 도구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야. 그들은 당신의 사랑과 믿음을 이용해 나를 독살했어. 당신이 조심스럽게 내게 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줄 때마다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 당신이 안쓰러우면서도 왜 그렇게 순진한지 원망스러웠어. 넌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며 이를 악물고 버틸 수밖에 없었지.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 순진함과 인내는 남편을 지켜주기는커녕 하마터면 그를 죽일 뻔했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민준 씨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너무 험악해서 당신처럼 선량한 사람은 방비할 수 없었던 것뿐이야. 김 여사님이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자책하지 마. 중요한 건 이제 모든 게 밝혀졌다는 거야. 검사 결과도 나왔어. 그것은 박 여사가 그토록 칭송하던 보약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서 파일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읽었을 때 제 세상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 약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성분 분석 결과예요.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분노로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저와 민준 씨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긴 화학 성분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전문 용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붉은색으로 강조된 마지막 결론은 틀림없었습니다. 결론, 샘플 약초, 용액에서 다량의 아코니틴 및 기타 독성 물질 검출. 아코니틴은 투구꽃에서 추출되는 맹독성 알칼로이드로 소량을 장기간 복용 시 점진적으로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고 심근을 약화시키며 간과 신장 기능을 파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임상 증상은 신경근 퇴행성 질환 및 급성 심부전과 완벽하게 일치함. 투구꽃, 맹독성 독초. 저는 힘없이 손을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치밀하고 잔인하게 계획된 고의적인 독살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발각되지 않기 위해 즉효성 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자의 죽음이 마치 불치병처럼 보이도록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맹독성 약초를 사용한 것입니다.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최고의 의사들까지 속여 넘길 만큼 완벽했습니다. 민준 씨는 결과를 보고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의심했지만 이토록 적나라한 진실 앞에서는 그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라니. 왜 그러셨어요? 엄마.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제가 무능하고 짐이 되었더라도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의 질문은 허공에 메아리 쳤습니다. 대답 없는 무서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김 여사님이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이 투구꽃에 대해 알아봤어요. 한의학에서 관절염 치료에 쓰이기도 하지만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아주 복잡한 법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더군. 그냥 평범하게 다려 마시면 그건 그냥 독약이야. 한의사, 그 돌팔이 한의사. 저는 박 여사가 이 약을 어떤 한의사가 알려줬다고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분명 배우가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박 여사가
탐욕스럽지만 무지하고 미신을 맹신하는 사람이니 누군가에게 속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민준 씨를 죽을 만큼 증오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박 여사처럼 의심 많은 사람에게 접근해 조종할 수 있었을까요? 저와 민준 씨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떠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생각은 너무나 끔찍하고 인간의 도리를 넘어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김 여사님이 우리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박 여사와 대질해야 해요. 그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어야 해. 그녀의 증언을 통해 진짜 주범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맞습니다. 지금은 추측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와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민준 씨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어떤 진실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놀라움과 두려움에 찬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형, 어머니 바꿔. 민준 씨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잠시 후 박 여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 무슨 할 말 있니?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랑 철수, 다시 집에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될까? 그녀는 여전히 뉘우치는 어머니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요? 민준 씨가 비웃었습니다. 좋아요, 돌아오세요. 어머니가 아주 보고 싶어 할 만한 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나면 왜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올 수 없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호기심과 꺼지지 않는 탐욕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마지막 덫으로 걸어 들어오기 위해 우리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 여사님은 녹음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마지막 연극, 운명의 대질 신문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보약에 대한 진실과 어둠 속에 숨어있던 주범이 곧 빛 아래로 끌려 나올 것이었습니다. 약 30분 후 박 여사와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떠날 때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은 빗물에 젖어 흙투성이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아마 밖에서 정처 없이 헤매다 민준 씨의 전화를 유일한 구명줄처럼 여기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거실에 저와 김 여사님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주눅이 들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감히 앉지도 못하고 마치 현행범으로 체포된 도둑처럼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엄마를 다시 오라고 했니?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준 씨는 말없이 김 여사님의 휴대폰을 들어 검사 결과 파일을 열고 그녀에게 밀었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어머니의 비방 보약이 얼마나 신비한 효능을 가졌는지.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잘 몰랐지만 붉게 강조된 아코니틴, 맹독성, 내장 파괴, 사망 같은 단어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고 얼굴빛이 점점 변하더니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그녀는 넋나간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분이 이건 보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독약일 수가 있어. 그분이 누구요? 민준 씨가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어떤 한의사가 어머니에게 이 약을 줬습니까? 말하세요. 박 여사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내 아들을 해쳤어. 아니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네가 건강해지길 바랐을 뿐이야.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연극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고? 민준 씨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무에게도 성분을 알려주지 않고 몰래 약을 다려서 매일같이 저를 마시게 한 게 일부러가 아니라고요. 제가 건강해지길 바란 겁니까? 아니면 제가 빨리 죽어서 이 집을 차지하길 바란 겁니까? 아니야. 박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맹세코 널 죽일 생각은 없었어. 내가 무식해서, 내가 속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 씨가 병에 걸린 후 그녀는 사방팔방으로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외곽 지역의 신처럼 병을 고치는 한의사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찾아갔습니다. 그 한의사는 민준 씨의 병세에 대해 듣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병에 걸린 게 아니라 귀신이 붙은 겁니다. 여자 귀신이 양기를 다 빨아먹어서 쇠약해진 것이니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원기를 보충해서 대를 이을 손주를 낳게 해야 합니다. 원래 미신을 맹신하던 박 여사는 손주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큰 집착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저를 미워했습니다. 한의사는 그녀에게 약초 꾸러미를 주며 이것이 신약이라 매일 다려 먹이면 아들이 건강해지고 1년 안에 손주를 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약이 비방이니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고 특히 며느리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며느리가 알면 방해해서 약효가 사라진다고. 박 여사는 그 돌팔이의 말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아들의 병도 고치고 손주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 약을 집에 가져와 자신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매일 비밀리에 민준 씨에게 다려 먹였습니다. 독약인 줄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녀는 비참하게 울었습니다. 나는 그냥 너를 위해서. 민준 씨, 제발 엄마를 믿어줘. 그녀의 자백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무지하고 미신적인 성격 그리고 손주에 대한 집착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다른 누군가의 손에 노란한 희생자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민준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해명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녀가 속았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아들을 살해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를 폭행하고 집에서 내쫓은 그녀의 행동은 무지로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탐욕스럽고 악랄한 본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돌팔이 한의사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민준 씨와 원한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사기꾼일까? 그 한의사 어떻게 생겼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민준 씨가 더 많은 정보를 캐내려 했지만 박 여사는 완전히 무너져 울며 몰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단서가 막다른 길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주범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금까지 그림자처럼 조용히 있던 철수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슬쩍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민준 씨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의심의 불꽃이 그의 머릿속에서 튀었습니다. 왜 철수는 저렇게 수상할 정도로 조용했을까? 그리고 왜 지금 휴대폰을 만지려 할까? 직감적으로 민준 씨는 자신이 찾고 있는 답이 멀리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휴대폰 내놔. 민준 씨의 갑작스럽고 위압적인 외침에 철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는 황급히 휴대폰을 등 뒤로 숨기며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형, 그냥 시간 좀 보려고. 그의 어설픈 행동은 민준 씨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약한 몸으로 철수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저와 김 여사님도 급히 달려가 그를 도왔습니다. 철수는 더 건강했지만 당황하고 찔리는 마음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그의 손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준 씨가 재빨리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아직 화면이 켜져 있는 연락처 목록에 이상하게 저장된 이름이 우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초 아저씨,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망설임 없이 통화 기록을 눌렀습니다. 철수와 약초 아저씨 사이에 오간 수많은 통화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반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통화는 불과 1시간 전 민준 씨가 그들을 다시 오라고 부른 직후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철수, 민준 씨가 분노와 고통으로 갈라진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너였구나. 네가 형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철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친 듯이 뒤틀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야. 그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핏발선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가 다 했어. 이제 속이 시원해. 울고 있던 박 여사마저 막내 아들의 자백에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철수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철수야, 무슨 소리니? 네가 그 한의사를 알아? 네가 엄마를 속인 거야? 속였으면 어쩔 건데? 철수가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누가 그렇게 멍청하래. 누가 맨날 그 잘난 큰아들만 알래. 나도 당신 아들이잖아. 왜 어릴 때부터 좋은 건 다 저 인간한테만 줬어. 쟤는 공부 잘하고 착하고 당신의 자랑이었지. 나는 그냥 망나니 집안의 골칫덩어리였잖아. 그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분노와 질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민준 씨를 질투했습니다. 저 같은 아내를 얻고 좋은 집을 가진 민준 씨를 질투했습니다. 그는 민준 씨가 가진 모든 것이 당연히 자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인간은 모든 걸 가졌어. 철수가 민준 씨를 가리켰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돈 좀 달라고 하면 욕이나 먹고, 내 집 갖고 싶다고 하면 헛된 꿈이나 꾼다고 하고, 왜 저 인간은 모든 걸 누리고 나는 저 인간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탐욕과 질투가 그의 인간성을 잠식했습니다. 민준 씨가 병에 걸렸을 때 그는 동정심을 느끼기는커녕 그것을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저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가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이 집도 저 인간의 마누라도 전부 다 내 것이 될 거라고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늘 무시하던 그 시동생이 이토록 병적이고 혐오스러운 생각을 품고 있었다니. 그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미신을 맹신하고 손주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돌팔이 한의사를 고용해 귀신과 보약이라는 연극을 꾸몄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무지와 맹목적인 모정을 이용해 그녀를 친형을 독살하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 한의사는 지금 어디 있어? 김 여사님이 엄하게 물었습니다.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죽었지. 엄마한테 마지막 약을 주고 나서 내가 그 영감한테 큰돈이랑 남쪽으로 가는 기차표를 줬거든. 근데 기차역까지 가지는 못했을 거야.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 시체도 못 찾을걸. 세상에. 그는 형을 죽이려 한 주범일 뿐만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악마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들은 박 여사는 엄청난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예뻐하고 감싸주던 아들에게 잔인하게 속았다는 사실, 하마터면 제 손으로 아들을 죽일 뻔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다 경련을 일으키며 기절했습니다. 민준 씨는
쓰러진 어머니와 미쳐버린 동생을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해 무감각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박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그녀가 밉기는 했지만 눈앞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도 재빨리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집안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마지막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골마 터진 질투와 증오가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을 철천지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비극은 아마 이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혼란과 극심한 공포의 순간, 박 여사의 의미 없는 비명이 아직 귓가에 맴돌고 방금 드러난 적나라한 진실이 벌어진 상처처럼 아플 때 철수는 바닥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흉포하거나 미친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몸을 웅크린 채 마지막 일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범죄를 태연하게 인정하는 잔인한 체념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 민준 씨였지만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대 위에 누워있던 약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차가운 힘으로 제가 본 적 없는 결단력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단호하게 112를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울리는 신호음 하나하나가 동생의 운명을 결정짓고 한 가족의 종말을 고하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형의 행동을 본 철수의 텅 빈 눈에 극심한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범죄가 드러난 것을 즐기던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법의 그림자 앞에서 떠는 평범한 범죄자로 돌아왔습니다. 형, 뭐 하는 거야?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광기가 사라지고 적나라한 두려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경찰에 신고하려고? 난 형 동생이잖아. 한 핏줄이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형이 날 감옥에 보내면 이 집안은 뭐가 남아? 그는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민준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은 동생을 마치 낯선 사람처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동생, 핏줄, 네가 네 엄마 손을 빌려 형을 죽이려는 생각을 한 순간부터 너는 스스로 그 피를 더럽힌 거야. 철수야, 너는 내 동생이 아니야. 넌 괴물이야. 이 가족의 모든 좋은 것을 파괴한 악성 종양이라고. 그리고 종양은 우리 모두를 죽이기 전에 잘라내야 하는 법이야. 전화가 연결되고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고 또렷하게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네, 경찰서죠. 저는 박민준입니다. 고의적인 살인 사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범인은 현재 저희 집에 있고 피해자는 바로 접니다. 주소는 민준 씨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철수의 모든 퇴로를 끊는 보이지 않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형이 집 주소를 또렷하게 말하는 것을 들은 철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자 그의 두려움은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에 미친 듯한 무모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으르렁거리며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문으로 돌진했습니다. 도망치는 것, 그것이 그의 머릿속에 남은 유일한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 여사님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가 단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나이 든 여성이 그의 마지막 생명줄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이 행동을 예상하고 재빨리 달려가 무거운 나무문의 빗장을 질렀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넌 도망 못 가.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평소 인자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길이 막히자 철수는 우리에 갇힌 호랑이처럼 돌변했습니다. 그는 돌아섰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형도 어머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친 적들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제가 민준 씨를 위해 사과를 깎던 그 칼이었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희미한 불빛 아래 번쩍이며 어둠 속에 숨어있던 교활한 주범을 피를 보려는 흉악한 범죄자로 변모시켰습니다. 비켜, 다 비켜. 누구든 다가오면 찔러 죽일 거야. 그는 손에 든 칼을 마구 휘두르며 위험한 원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김 여사님을 끌어당겨 민준 씨 등 뒤로 숨었습니다. 민준 씨는 다리가 여전히 떨렸지만 굳건히 서서 어미닭처럼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폭발 직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잘못된 움직임 하나, 말 한마디에 피가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기절했던 박 여사는 바로 이 지옥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발작은 멈췄지만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예뻐하고 감싸주던 막내 아들이 칼을 들고 방금 자신이 죽일 뻔했던 큰아들을 공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거나 소리칠 힘도 없이 잿빛으로 변한 주름진 얼굴 위로 뒤늦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철수야, 칼 내려놔라. 그녀가 힘없이 애원했습니다. 엄마는 닥쳐. 다 엄마 때문이야. 철수가 휙 돌아서며 칼끝을 자신을 낳아준 사람에게 겨눴습니다. 엄마가 맨날 저 인간만 편애하지 않았으면, 나를 쓰레기처럼 보지 않았으면 내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어. 엄마가 날 만들었으니 엄마도 책임져야지. 그의 말은 박 여사의 산산조각 난 심장을 꿰뚫는 마지막 비수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며 이 비극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것은 또한 철수를 가장 비열하고 미친 행동으로 몰아넣는 마지막 자급제가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민준 씨에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칼끝을 저에게로 돌렸습니다. 형의 심장 속 가장 약한 곳, 유일한 약점을 향해서 그는 자신이 죽더라도 증오하는 형의 마음에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더러운 년, 네가 내 모든 걸 뺏어갔어. 내 형, 내 집, 내가 죽더라도 너는 데려갈 거야. 그는 미친 소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고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번쩍이는 차가운 칼날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수진아, 피해. 민준 씨의 절규와 함께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그건 민준 씨가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60이 넘은 그 여인은 생사의 순간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근처에 있던 튼튼한 나무 의자를 집어들고 용기에서 솟아난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철수의 칼 쥔팔을 내리쳤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칼이 철수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뒹굴었습니다. 동시에 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무기 내려놔. 철수는 부러져 축 늘어진 자신의 팔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사방을 포위한 경찰들을 보았습니다. 흉포한 짐승의 기세는 사라지고 고통과 처참한 패배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조종하는 줄이 모두 끊어진 꼭두각시처럼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가 꾸민 잔인한 게임은 그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밖으로 끌려나가다 민준 씨 옆을 지날 때 그는 복잡한 눈으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증오와 함께 마지막 남은 혈육의 정을 갈구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든 형제에는 철수가 집힌 질투의 불길 속에서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마지막 진실은 피와 눈물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시동생의 잔인한 음모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가족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차지하고 싶어 했던 집은 이제
차가운 범죄 현장으로 남아 탐욕과 질투로 자멸한 한 가족의 모든 비극을 봉인했습니다. 그 끔찍한 밤 이후 저희의 삶은 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한때 보금자리였던 집은 경찰 통제선으로 봉인된 차가운 현장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 모든 구석이 배신과 폭력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망설임 없이 저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머물게 해주셨습니다. 그녀의 작은 집은 저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철수의 사건은 금세 지역 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탐욕과 질투 때문에 동생이 어머니를 이용해 형을 독살하려 한 끔찍한 가족 비극. 그것은 인간성 상실에 대한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녹음된 자백, 독성 물질 분석 결과, 그리고 다행히 목숨은 건진 돌팔이 한의사의 증언까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철수의 죄는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명백해졌습니다. 6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죄를 묻는 사람이 아닌 비극의 산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헐렁한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선 철수는 헬쑥하고 초췌했습니다. 그날 밤의 광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 대신 끝없는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제 손으로 자신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재판 내내 그는 대부분 침묵했고 최후 진술에서야 고개를 들어 텅 빈 눈으로 민준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당신 동생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 그 말이 후회인지 원망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비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조직적 살인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뇌졸중으로 반신이 마비된 박 여사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한때 그토록 모질고 거만했던 그녀가 초라하고 무력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지만 건강 상태와 아들에게 속았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5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양심의 가책일 것입니다. 그녀는 사회복지시설로 보내져 남은 생을 고독과 뒤늦은 후회 속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날, 저희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법원 문을 나서며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의 햇살은 마치 모든 것을 씻어내듯 따뜻하고 눈부셨습니다. 저희 인생의 가장 끔찍했던 폭풍우가 마침내 지나갔습니다. 민준 씨의 건강에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주입되던 독과 끔찍한 정신적 압박에서 벗어나자 제 정성 어린 간호와 현대적인 재활치료 덕분에 그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아직 예전처럼 뛰거나 힘든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고 강해졌습니다. 저희는 과거의 악몽이 깃든 옛집을 팔았습니다. 부모님의 유품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원했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조용한 바닷가, 도시의 예쁜 아파트를 샀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싶었습니다. 김 여사님도 모든 일이 끝난 후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20년 가까이 살았던 동네의 집을 팔고 저희 아파트 바로 아래층으로 이사 왔습니다. 나이가 드니 넓은 집보다 가족의 정이 더 필요하다며 저희가 바로 자신이 선택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혈연이 아닌 사랑과 나눔, 그리고 함께 역경을 헤쳐나온 용기로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삶은 조용하고 달콤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작은 갤러리를 열어 꿈을 펼치는 동시에 생활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비극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투의 파괴적인 힘에 대한 경고와 침묵의 희생과 인간의 가치를 찬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바람 좋은 오후, 저희 셋은 함께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 걸음이 조금 불편했지만 제 손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옆에서 인자한 미소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와 모래 위 발자국을 지우는 파도를 보며 제 마음은 더없이 평온해졌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과거라도 저 발자국처럼 시간과 파도에 씻겨나가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된 평평한 모래사장만 남게 될 것입니다. 수진아. 민준 씨가 갑자기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노을빛 아래 깊고 진실하게 반짝였습니다. 고마워.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었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저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줘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나를 지켜줘서. 저희는 함께 폭풍우를 건넜고 배신의 심연을 마주했습니다.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영원한 흉터로 남았지만 바로 그 흉터 덕분에 저희는 진정한 사랑과 믿음, 신뢰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반드시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온 세상이 등 돌릴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붉게 물드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것이고 저희는 함께 손을 잡고 그 빛을 향해 걸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신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저희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방금 수진 씨의 쓰라린 여정과 그 완전한 결말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깊은 교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과 관계,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를 비춰볼 수 있는 큰 거울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교육적이고 인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창작된 허구의 내용입니다. 만약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면 이는 순전히 우연의 일치입니다. 저희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심판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단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삶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얻기를 바랄 뿐입니다. 비극의 막이 내리고 정의가 실현되고 악인들이 대가를 치렀을 때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단순한 안도감이나 통쾌함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경악에 가까운 침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본 낯선 사람의 악행이 아니라 모성애나 형제애처럼 가장 신성하고 견고해 보이는 관계 속에서 그 악이 싹텄기 때문입니다. 수진 씨와 민준 씨의 이야기는 행복한 동화가 아니라 사랑과 증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실처럼 가느다란 인간 세상의 지옥을 통과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피와 눈물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현재 걷고 있는 길을 비춰줄 수 있는 뼈아픈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교훈은 바로 탐욕과 질투가 가진 파괴적인 힘에 대한 인식입니다. 철수는 태어날 때부터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질투라는 독에 중독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눈에 자신이 항상 뒤처지는 존재, 패배자라고 느끼며 자라왔습니다. 그 질투는 독초의 씨앗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생각, 대수롭지 않은 비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뽑히기는커녕 열등감과 불공평함, 그리고 끝없는 탐욕으로 매일 물을 주며 자라났습니다. 점차 그것은 영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갖지 못한 것만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형제에도 형수의 희생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과 재산만 보았습니다. 탐욕이 이성을 마비시켰고 질투가 인간성을 죽였습니다. 우리 삶에서 단 한 번도 질투를 느껴본 적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철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질투라는 악성 종양을 경계하십시오. 타인에 대한 부러움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법을 배우고 영혼을 갉아먹는 도구로 만들지 마십시오. 남의 정원을 부러워하며 바라보는 동안 자신의 정원을 돌보는 것을 잊어 잡초만 무성하게 될 테니까요. 행복은 남이 가진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데서 옵니다. 한편 박 여사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또 다른 깊은 교훈을 줍니다. 바로 무지와 맹목적인 사랑이 낳은 비극입니다. 그녀가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지혜와 공정함이 아닌 미신과 손주에 대한 낡은 집착 그리고 잔인한 편애에 의해 조종되었습니다. 그녀는 막내 아들의 모든 잘못을 감싸주었고 큰아들은 단지 대를 잇는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바로 그 맹목적인 사랑이 그녀를 악인의 완벽한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순진한 믿음으로 제 손으로 아들에게 독약을 먹였습니다. 이는 모든 부모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지혜와 기술입니다. 분별력 없는 사랑은 자식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절대 용납하지 말고 불공평하게 편애하지 말며 미신이 이성을 가리게 두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의존과 질투, 탐욕의 씨앗을 심는 대신 감사의 마음과 노력,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치십시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악에 대한 고발장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강인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동맹의 힘에 대한 아름다운 찬가이기도 합니다. 성실한 아내 수진 씨는 인내라는 조용하지만 비범한 힘을 상징합니다. 1년 동안 그녀는 지옥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힘은 거친 저항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끈질긴 인내였습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고 고통을 희망과 간호의 힘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배신에 직면했을 때도 자신을 해친 시어머니에게 응급처치를 해주는 마지막 선량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의 힘은 우리에게 강인함이란 항상 맞서 싸우는 것만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인생의 파도에 밀려 넘어진 후에도 꿋꿋이 다시 일어서는 것, 잔인함의 폭풍 속에서도 사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 빛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무력해 보였던 남편과 무심해 보였던 이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병든 육체에 갇혔지만 그의 지혜와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관찰하고 계획하고 판을 뒤집기 위한 완벽한 위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조차 우리에게는 지혜와 생존 의지라는 최후의 무기가 남아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절대 운명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가장 약한 모습 속에 가장 비범한 힘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웃 김 여사님은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계산 없는 선에 악에 맞서는 평범한 사람의 용기를 상징합니다. 그녀는 혈연 관계도 도와야 할 의무도 없었지만 양심 때문에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었기에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우리에게 가족이 항상 혈연으로 정의되는 것은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때로는 낯선 사람이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어 온 세상이 등 돌릴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가족이 때로는 우리가 태어난 가족보다 더 중요하고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친절하게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인생에서 누가 당신의 동맹이 되어 가장 어두운 순간에 당신을 구해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값비싼 교훈들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화벽을 구축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수진 씨의 맹신은 하마터면 그녀와 남편 모두를 죽일 뻔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재산의 투명성은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존중이며 미래의 불필요한 갈등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랑은 무가치하지만 재산은 항상 명확해야 합니다. 돈, 소유권, 책임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탐욕이라는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최고의 백신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직감을 믿고 위험 신호를 인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1년 동안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비난과 시동생의 요구를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그저 걱정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그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무례함이 바로 유해한 인격의 초기 증상입니다. 우리의 직감은 종종 매우 예리합니다. 어떤 관계가 당신을 계속해서 지치게 하고 무시당하고 이용당한다고 느끼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유해한 수렁에 빠지는 것보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믿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악인이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진 씨와 민준 씨가 평화롭고 행복한 새로운 삶을 찾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들은 과거를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옛집을 팔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끔찍한 비극을 겪었더라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해한 환경을 떠나고 썩어버린 관계를 끊고 사랑과 존중이라는 새로운 기반 위에 인생을 다시 세울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어제의 잿더미가 내일의 꽃을 피울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진 씨와 민준 씨의 이야기는 극단적이지만 그 교훈은 우리 삶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경계심과 동시에 선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기심의 어두운 면과 희생의 눈부신 빛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때로는 슈퍼히어로가 필요 없다는 것, 지혜로운 남편, 강인한 아내, 그리고 용감한 이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에 맞설 힘을 얻고 유해한 관계를 멀리할 분별력을 키우며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좋은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며 저희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응원이 저희가 더 진실하고 가치 있는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